자, 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는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하고 설명해 낼 수 있는 명시적 지식이에요. 근데 이제 이 명시적 지식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국어과에서 많이 사용하는 배경 지식이라는 용어로 좀 바꿔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경 지식이 있으면 책을 읽을 때 배경 지식이 있으면 주어진 내용을 훨씬 더 잘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바로 그런 배경 지식을 키워가는 것과 또 한 가지 진짜 중요한 지식은 바로 암묵 지식입니다. 암묵 지식은 뭐냐면요. 그냥 경험으로 배우는 거예요. 경험으로 오랫동안 거기에 그 속에 들어가서 경험을 하다 보니 그냥 몸에 쌓인 거예요. 몸에 쌓였지만 또 말로 표현해내기는 어려운 지식을 암묵 지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제 일단 숙달된 것도 암묵 지식에 포함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자전거 타기, 굴렁쇠 굴리기, 혹은 요리의 달인들은 왜 손맛으로 음식한다 그러잖아요. 그냥 대강 쪼끔 이렇게 넣었는데 정말 간이 딱 맞는 이런 거는 암묵 지식이죠. 인제 그런 걸 그 손맛 요만큼 집었을 때 이게 몇 그램인지 인제 재서 기록해 놓은 게 인제 계량화되어서 우리가 보는 레시피에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 레시피 보고 따라하는 거 되게 불편하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그거를 인제 명시적인 지식으로 받아들여서 내 몸에 배일 때까지는 되게 힘든 거죠. 네. 하여튼 이렇게 암묵 지식. 그래서 요런 암묵 지식을 흔히 노하우다, 통찰력이다, 혹은 직관이다 이런 말로 불리기도 합니다. 제가 아이를 상담을 할 때 대학원에서 혹은 계속 연구소나 학회 같은 데 가서 정말 열심히 공부도 했지만 중요한 건 제가 받은 양육 방식에서 깨달았던 그런 거기서 얻었던 암묵적 지식들이 지금 제가 아이들 상담하는데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다는 걸 전 알아요.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지식은 배경 지식도 쌓아가면서 암묵 지식. 근데 저는 암묵 지식을 먼저 쌓고 배경 지식 쌓는 방식을 권합니다. 왜냐면 몸으로 이미 배운 거에 대해서 지식으로, 배경 지식으로 습득하는 건 너무나도 쉬운 일이거든요. 좀 더 커서 좀 청소년기 정도 돼서 이 추상적인 이해력이 좀 더 높아지는 시기가 되면 배경 지식으로 명시적 지식으로 받아들인 걸 약간의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는 과정들이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아기에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몸으로 먼저 마음껏 많은 놀이를 통해서 즐거움이라는 감정을 바탕으로 마음껏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배경 지식으로 정리를 해 준다. 요렇게 순서를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제가 인제 책에는 통합 지식을 키우는 놀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경험을 통해서 배경 지식을 같이 키워가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합해서 통합 지식을 키우는 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통합 지식을 키우는 방법 10 가지를 다 공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책을 많은 분들이 책을 지금 사서 읽고 계시는데요. 제가 또 말로 설명하면은 이게 몸으로 배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또 글로만 읽는 것보다. 그래서 10 가지 다 아는데라고 하시기보다 또 말로 듣고 나서 글을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 실행력 높아지니깐요. 한번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아이 그림을 액자에 넣어서 작품으로 완성해 주세요. 날마다 아이들 그림 그려요. 정말이에요. 그림 그리기 애들 너무 좋아하지 않나요? 이렇게 날마다 그림 그리는데 그 모든 그림을 액자에 넣으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자, 아이가 오늘 한 5장을 그렸어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너가 특별히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한 장을 골라서 우리 액자에다 넣자. 인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자, 액자에 넣는 걸로 끝내세요, 보통은. 그래서 왜 우리 유치원에서 그림 그려온 거 액자에다 많이 전시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을 칭찬해 주고요. 그리고 이거에다가 좀 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아이가 그림 그리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세요. 넌 뭔가를 생각하면서 그리는구나. 선을 어떻게 그을지, 모양을 어떻게 그릴지, 혹은 색깔을 어떤 색깔을 칠할지, 너 생각하고 고민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아. 이렇게 해 주세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강화시키고 싶다면요. 그 내용물을 가지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그 활동, 그 행동에 임하는 아이의 행동, 태도, 그걸 갖고 지지하고 칭찬을 해 주시면 훨씬 더 크게 강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선을 긋거나 모양을 그리거나 색칠을 할 때 아이들이 되게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걸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 나이 때 4살에서 7살 아이들은 그냥 낙서하듯이도 그림을 그리고요. 낙서만 해도 되게 좋아요. 왜? 손으로 연필을 쥐고 하는 이 소근육 운동이 되게 많이 되기 때문에 낙서도 수천 장을 하는 것도 저는
예,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모양을 완성을 해야 된다라면은 아이가 좋아하는 단순한 캐릭터나 모양을 가지고 그림 그리기를 완성하도록 도와주는 작업이 먼저 필요해요. 정말 그림 그리기에 대한 거부가 심한 아이에게요. 제가 어떻게 그림을 가르쳤냐면은요. 제가 하루 10분 엄마 놀이에 이건 소개한 것 같아요. 그림 노래 놀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있잖아요. 해골 바가지 노래.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창문을 열었더니 비가 오는데, 지렁이 3마리가 기어가는데, 아이고 무서워라 해골 바가지. 이 노래 어릴 때 많이 불렀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한테 정말 5살 아이였는데요. 종이에다가 색연필을 쥐는 것 자체를 애초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나중에 아이가 정말 우리 모든 건 다 공부는 다 종이에다가 연필 쥐고 하는 건데 거부증이 너무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림 그리기에 대한 이 거부 반응부터 좀 이렇게 해소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먼저 모델을 보여줍니다. 똑같이 이렇게 천천히. 왜냐면 이 어린아이들은요, 이게 받아들이는 속도가 좀 느려요. 그래서 말을 좀 천천히, 노래를 좀 천천히 하면은 이제 자기 거가 되면 되게 신나게 빠르게 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침 먹고 땡을 그냥 선생님은 그림 그리면서 놀아야지 하면서 이제 노래 부르면서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을 이제 부르면서 그렸더니 아이고 무서워라 해골 바가지 하고 우와 해골이다 했더니 이제 애가 눈이 번쩍 뜨이면서 관심이 보인 거예요. 예. 그 관심을 보일 때 제가 눈주시 선생님은 빨간색으로 해야지 너는 무슨 색으로 할래? 그랬더니 이제 애가 좋아하는 파란색을 딱 집어요. 근데 한번 선생님 따라 해볼래? 하고서 이제 그때 동그라미 해보니까 동그라미. 아침 먹고 땡 했더니 아이도 똑같이 그어요. 왜냐하면 5살 아이면 동그라미 긋고 선 긋는 건 안 어렵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또 똑같이 따라하고 정말, 그러니까 그냥 선과 약간의 곡선만 이용해서 그림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해골을 그렸잖아요. 애가 갑자기 너무 신나하면서 또 그린다, 또 그린다, 또 그린다. 라고 했어요. 드디어 그 순간이 약간의 그림 그리기에 대한 공포증이 살짝 사라지는 거였고요. 이제 다 하고 나서 어머니 들어오시라고 해서 무조건 지지 칭찬. 와, 너무 멋지다. 엄마도 가르쳐줘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서 가르쳤어요. 아이한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자마자 어머니가 되게 기쁜 반응을 보여주셔야 되고요. 이거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하는 거야? 엄마 좀 가르쳐줘. 이렇게 하면은요, 아이들이 되게 의기양양해져요. 막 뿌듯하고 의기양양해서 엄마 내가 어떻게 했는지 가르쳐줄게. 이러면서 이제 막 반복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어머님한테 어떤 지침을 드렸냐면은 이제 집에 가서 아빠가 퇴근하시면 아빠한테도 이거 봐요. 우리 아이가 오늘 엄마한테 이런 거 가르쳐 줬어요라고 이렇게 말하고 아빠 앞에서도 시연을 보이고 그 사전에 아빠한테도 근데 이제 솔직히 아이가 아무리 그려도요 삐뚤삐뚤하긴 하잖아요. 완성도. 왜냐면 해골을 그릴 때 이렇게 해서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잘 안 맞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절대 지적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아이가 너무너무 재밌게 잘한다라고 지지해주고 이제 칭찬해주고 또 그려달라고 이제 했더니 정말로 신기하게도 그 다음부터 아이가 그림에 대한 거부증이 사라지고요. 그 다음 주에 왔을 때 또 가르쳐 달래요 저한테. 네. 근데 이제 그림 노래가 몇 가지 있긴 한데 이제 어쨌든 제가 한번 찾아본 자료로는 뽀로로를 노래 부르면서 그림 그리는 게 예전에 유튜브에 한번 제가 우연히 발견해갖고 그거까지 이제 아이랑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한번 활용도 해보시고요. 자, 여기서 그림을 아이가 이제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그림을 완성하면은요, 이 그림을 그 그림에 제목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 왜 미술관에 가면 그림 옆에 항상 제목 있고 화가 이름 있고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기도 하고 날짜도 이제 하시고 사이즈 액자의 사이즈 같은 거 막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걸 아이하고도 똑같이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 그림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달라지고 내가 뭔가 멋진 일을 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되게 만족스러워요. 자, 보세요. 그림 그리기는 우리가 흔히 그냥 몸으로 하는 놀이들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그 행동을 칭찬을 해줬고요. 그러면 아이는 언어적으로 그쵸? 아주 분명하게 난 이런 걸 열심히 잘 하는 사람이야. 이런 자기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거기다가 그림 제목, 뭐 화가 이름, 날짜, 그림의 내용 설명 이런 거. 아이가 글자를 모르면은요. 당연히 엄마가 받아 써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받아 써주실 때요. 저는 가능하면 아이 말을 토시 하나 바꾸지 말고 그대로 쓰라고 권유드립니다.
네. 왜냐면 자꾸 엄마가 왜 표현들이 아이들이 뭐 이렇게 조사 붙이는 것도 틀리고 이렇게 단어를 선택하는 것도 틀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꾸 틀렸다고 고쳐 주면 아이는 계속 '나는 뭘 잘못하나 보다.' 이런 이미지를 은연중에 계속 주게 돼요. 그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너가 말한 대로 그대로 써 줄게." 하고 써서 예 읽어 주세요. 예 그러면 이제 아이는 되게 만족감이 높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네 아이 그림을 액자에 넣어서 작품으로 완성하는 놀이. 이거를 뭐 날마다 하라는 말씀 절대 아니고요. 뭐 액자도 또 너무 많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그것만 해도 1 년에 12 번이고요. 그 12 번만 해도요 아이는 굉장히 '내가 뭘 잘했다.'라는 느낌이 충만해집니다. 정말이에요.